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구리입니다. 오늘도 밤늦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웬만하면 좀 일찍 찍으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 이게 본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퇴근하고 찍게 되면 항상 이 시간이네요. 밤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한올바이오파마가 공시를 하나를 냈습니다. 공시를 하나를 냈는데 그 전에 메모리 800만원님 든든한 후원을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메모리 800만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댓글 달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그 공시 내용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바토클리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 공시를 토대로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얘기도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 해서 그리고 존슨앤존슨 얘기도 좀 있거든요. 오늘 할 얘기가 많이 길진 않으니까 천천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신규 시설 투자 중단 공시를 냈는데요. 417억을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걸 43억만 투자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 약 370억 원 가량은 키핑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투자는 원래 그 전에 신탄진 공장이라 그래서 키트 생산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투자 완료, 여기는 다 이제 구축을 했고요. 오송 특화 공장이라 그래서 앰플이나 바이알을 좀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투자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정 공시가 난 건 이제 투자 중단으로 아예 바뀌었습니다. 아예 이제 앰플 바이알 생산 공장보다는 더 급한 게 있다. 과연 더 급한 게 뭐였을까요? 상기 시설 투자 일부 투자를 완료했고 그게 이제 위에 키트 시설이었죠. 앰플 바이알 생산 공장 신축의 경우 전반적인 사업성 재평가 및 당사의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체결에 따른 R&D 투자 확대 등 사업 환경 변화로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 글로벌 임상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특화 공장 신축 신규 시설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중단 이유가 뭐예요? R&D 투자 확대. 그죠? 그 다음에 사업 환경 변화로 연구개발 글로벌 임상에 대한 투자에 집중.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제 이제 바토클리맙 이야기를 드리면서 반환이다 어찌다 말이 많잖아요. 일단 TED 성공만 하면 사실 고민할 게 없다. 다 잘 될 거다라는 거였고, TED가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반환의 이슈가 또 나올 텐데 그 반환을 받으면 이제 뭐가 문제였어요? 이제 로열티나 마일스톤이 들어올 때가 2029년 정도로 밀리기 때문에 한올에서는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물론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긴 하니까 크게 재무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면 R&D 비용을 계속 늘릴 수가 있는데 R&D 비용을 계속 매출로 충당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매출도 그만큼 팍팍 늘어나줘야 되는데 한올의 사업 구조상 매출이 그렇게 급격하게 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팍팍 늘어나지 못하면 현금 흐름이 그렇게 빠르게 개선이 되진 않는데 R&D는 꾸준히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한올이 무차입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빌릴 곳은 아직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라도 R&D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돈을 빌리면 된다. 만약에 바토클리맙이 반환되더라도 돈을 빌리면 되지 유상증자나 이런 거를 아직은 할 시기가 아니다. 할 회사도 아니다. 아직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R&D를 할 회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유상증자를 할 회사도 아니고 해서 돈을 빌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시설 투자 중단으로 현금을 그래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그 앰플이나 바이알 생산 같은 걸 이제 안 하기로 하고 그 돈으로 이제 R&D 투자를 하기로 했죠. 이 돈은 과연 어디로 투자가 될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제에도 좀 임상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이나 아니면 라이센스 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파킨슨병 치료제, HL192 파킨슨병 치료제를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든지 미국 임상으로 통해서 진행을 하든지 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해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좀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글쎄요, 이 공시가 과연 바토클리맙이 반환될 걸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은 안 서고 있지만, 그래도 현금을 확보를 했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저는 옳은 결정이다, 모든 주주들을 위한 결정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바토클리맙이 TED로 상업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앰플이나 바이알 같은 거를 공장을 더 지어서 뭔가 매출을 끌어올릴 필요는 사실 없죠. 그죠?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바토랑 TED랑 반환을 못 받으니까 이 공장을 취소한 거 아니야? 그래서 현금 반환을 받으니까 바토 TED 실패하고 바토를 반환 받을 거니까 현금이 당장에 부족하니까 이거를 취소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현금 마련을 위해서 이걸 취소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바토랑 TED가 성공을 하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니까 굳이 공장을 더 지어서 뭔가 매출을 올릴 필요가 없어졌나? 현금 흐름이 좋아지니까 공장을 더 지어서 매출을 올릴 필요가 없어졌나? 이제 로열티랑 마일스톤 받으니까 매출이랑 로열티가 필요가 없어졌나? 그래서 공장을 취소한 건가? 그러니까 매출이 필요하면 공장을 더 지었을 텐데, 이미 투자 계획도 있었지만 아무튼 더 지었을 텐데, 이렇게 취소한 게 뭐 그런 이유일까? 현금 흐름이 어차피 생길 거니까 이런 매출 처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둘 다 제 뇌피셜이고요. 여러분들은 판단을 지금 할 수가 없죠. 누구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가 뭐 나와봐야 알겠죠, 사실. 바토클리맙이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뮤노반트도 뭐 만약에 데이터를 받고 나서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하면 모를까, 데이터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이제 공시가 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기다려 봐야죠. TED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바이오파이머가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른 바이오주들도 조금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것 같고, 뭐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반영했다고 보기엔 너무 조금 오른 것 같고요. 지금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7조 8천억, 7조 8천억, 약 8조 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올의 시가총액은 아직도 반응이 없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아무튼 큰 손이 좀 들어와 주고 시장의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그런 뭔가 모멘텀, 트리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으려면 이제 TED 결과 발표가 좀 있어야 그 트리거가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중에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지금 오늘 확인한 내용인데요. 니포칼리맙,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이랑 옛날에 그 아제넥스의 에프가티지모드, 그 임상을 1대1 헤드2헤드 임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과 vs 존슨앤존슨이 이제 니포칼리맙이죠. 니포칼리맙 vs 아제넥스의 에프가티지모드, 이 두 개를 헤드2헤드 임상, 헤드2헤드 임상, 그러니까 1대1 비교 임상,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를 누가 시도를 했어요? 존슨앤존슨이 이렇게 임상을 해보자라고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과 발표가 좀 나왔는데, 이게 다 나온 건지 일부가 나오는 건지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만, 저도 잠깐 본 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다운받아서 잠깐 본 거라서 구체적으로 이게 전체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인지 아니면은 그냥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로만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PDF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보시고 같이 일요일에, 제가 내일은 좀 그것도 공부도 좀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일요일에 영상을 찍도록 할 텐데, 제가 잠깐 PPT 봤을 때는 존슨앤존슨 약보다 아제넥스의 약물이 상당히 더 우월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제넥스와 존슨앤존슨의 주가 반응이 뭐 그렇게 엇갈리지도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뮤노반트에도 그렇게 크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뭔가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존슨앤존슨 약물이 더 좋다고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밝혀지잖아요. 하나둘씩 밝혀진다면 이제 아제넥스 약물의 신뢰도에 조금씩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존슨앤존슨이 확 뛸 거다보다는 기존의 아제넥스의 약을 잘 처방받던 환자들 또는 처방을 해주던 의사들이 아제넥스의 약물이 정말 최고일까? 라는 생각을 한두 번씩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버린다면. 의사들도 과학자 준하잖아요. 그죠? 과학에 의지해서 환자들에게 임상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적으로 존슨앤존슨이 아제넥스 대비해서 니포칼리마비 에프가티지모드 대비해서 더 좋은 약물이다라는 게 조금씩 과학적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아제넥스 기업 펀더멘털에 상당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니포칼리마백에는 상당히 좋은 예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뮤노반트도 할 말이 좀 생기는 게 어떻게 되냐면 니포칼리마비 아제넥스가 독점하고 있는 MG 시장을 니포칼리마비 조금씩이라도 뺏어온다면 바토클리마비나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아이메로프로바트로 하겠죠. 아이메로프로바트도 존슨앤존슨의 시장을 조금씩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존슨앤존슨 약이랑 이뮤노반트 약이랑은 과학적으로 헤드투헤드 임상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제가 과학적 근거를 지금 찾아보지도 못했고 그러진 못했지만 지금 뭐 항체 감소 농도가 이뮤노반트가 가장 높다 그래서 이뮤노반트의 약물이 가장 효율적이냐? 그렇게 따지기는 좀 더 딥한 내용에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막 pH 농도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니포칼리마비랑 에프가티지모드랑 비교한 거 보니까 pH 농도도 보고 뭐 단위 면적당 반응률도 보고 뭐 용량당 반응률도 보고 뭐 결합 부위가 얼마나 넓은지도 보고 막 이런 게 나오던데 아무튼 그런 내용을 떠나서 항체 감소 정도에 따라서 이게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게 그런 뭔가 구체적인 데이터들, 뭐 결합 부위에 대한 결합력이나 아니면 결합 부위에 대한 뭐 면적 아니면 뭐 결합의 효율성, 뭐 용량 대비 결합의 효율성, 용량 대비 작용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존슨앤존슨과 이뮤노반트도 그런 헤드투헤드 임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가 좀 바라본 느낌은 뭐냐면 간단히 예로 들면 존슨앤존슨 약물, 그러니까 아제넥스는 이제 효율 면에서 이제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존슨앤존슨 데이터를 잠깐 봤을 때 존슨앤존슨보다 아제넥스 약물이 훨씬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존슨앤존슨 약물이 아제넥스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그러니까 적은 용량으로 더 높은 효율, 더 높은 효율인데 그것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번 프리젠테이션에 아마 조금씩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존슨앤존슨 약물은 좀 효율이 되게 좋은 약물이고요. 바토클리마비나 아이메로프로바트 같은 경우는 뭔가 제 느낌은 좀 그래요. 뭔가 우리 자동차 엔진을 보면 일반 엔진이 있고 터보 엔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엔진은 이제 고효율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터보 엔진을 더 고효율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cc는 작은데 더 높은 출력을 내는, 그러니까 엔진이 더 무리한 힘을 끌어다가 낼 수 있는 그런 파워 같은 게 있잖아요. 터보 엔진은 그런 것처럼 바토클리마브는 좀 터보 엔진 느낌이고요. 존슨앤존슨은 좀 효율 좋은, 뭔가 환경을 생각하는 효율 좋은 엔진?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적은 용량으로 상당히 잘 효율을 내는 건 존슨앤존슨 같고 뭔가 고효율을 내지만 뭐 용량도 좀 많이 넣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엔진으로 따지면 터보 엔진이 기름도 좀 많이 먹고 그만큼 출력은 많이 내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바토클리마비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제 느낌인 거고, 아무튼 지금까지로 봤을 땐 뭐 IgG 감소 농도가 딥하면 딥할수록 효능이 더 좋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뮤노반트가 점점 증명을 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존슨앤존슨의 약물의 원리를 봤을 때, 제가 잠깐 프리젠테이션을 봤을 때
일요일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봤을 때 정말 보니까 제가 느낀 건 TED 질환에서 바토클리맙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점점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존슨앤존슨 약의 원리나 그런 뭐 FcRN에 작용하는 그 모습이나 아니면 뭐 표면적의 넓이, 그 다음에 뭐 결합력, 그 다음에 지속력,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아제넥스랑 비교하는 것들을 보면 아제넥스가 왜 TED에서 실패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용을 잠깐 예습을 해보면 아제넥스는 결합력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용량 대비 이제 지속성, 결합력, 용량 대비 결합력, FcRN과의 결합력도 떨어지고 지속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FcRN에 붙는 면적 자체가 아제넥스가 좁아요. 존슨앤존슨이 좀 더 넓고, 이런 식으로 아제넥스는 되게 뭔가 뭐라 그러죠? 잠깐의 그런 약물로 인한 잠깐의 효능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느낌?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은 정말 효율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약물을 적당히 투여했을 때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물이 체내에 오래 머물고 결합도 잘하고 뭐 pH 산성 농도에 따른 결합력에 상관없이 pH가 지금 산성이냐 아니면 중성이냐 이 정도에 따라 상관없이 일관된 결합력을 보이는 데 반해 아제넥스 같은 경우는 뭐 산성일 때는 결합력이 좋았다가 중성일 때는 결합력이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결합력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붙는 단위 면적 자체가 좀 좁고, 그 다음에 지속성도 아제넥스는 좀 많이 떨어지고 존슨앤존슨은 계속 지속이 되는 뭐 18시간 기준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TED를 하면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제넥스 같은 경우는 TED를 왜 실패했을지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IgG 감소를 많이 못 시켰고 FcRN 저해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는 시간이나 결합되는 속도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아제넥스는 상당히 늦게 결합되고, 그러니까 초기에 반응하는 속도도 낮고, 그 다음에 지속성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합력도 낮아서 금방금방 그 분리가 돼. FcRN이랑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FcRN이가 자꾸 분리가 되니까 항체가 계속 생성되는. 그래서 TED 질환자에서는 초기에 급속하게 반응을 낮춰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제넥스에서는 안 됐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니포칼리맙은 그래서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바토클리맙도 니포칼리맙보다 좀 터보 느낌이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이 TED 그러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과학적 원리를 자료를 보고 좀 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니포칼리맙이 이렇게 좋은 약물이라고 아제넥스랑 헤드투헤드 임상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신기한 건 니포칼리맙은 류마티스에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니포칼리맙은 류마티스에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얘네가 부작용 때문에 용량 증량을 못했거든요. 더 높은 용량을 부작용 때문에 증량을 못하고 안정성 있게 낮은 용량으로 했는데 낮은 용량으로 했을 때 IgG 감소 농도에 따라서 증상 개선의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본인들의 임상 데이터는 그런 원리 정도에 설명한 걸로 그쳤고 실제로 임상을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력도 좋고 응집력도 좋고 결합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고 그 다음에 FcRN 표면에 달라붙는 면적도 넓고 좋은 점들을 아제넥스보다 훨씬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류마티스를 실패했다? 그러면 터보 엔진이 정말 필요한 건가? 지금 이뮤노반트는 지금 류마티스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터보 엔진이 정말 필요한 질환이구나, 류마티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정확한 데이터 분석 같이 하시면서 내일 모레 일요일날 그러면서 보시겠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그 일요일 영상 한번 봐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ED 이거 성공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왜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뮤노반트는 뭐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 마감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존슨앤존슨도 이만큼이면 아이메로프로바트나 바토클리맙은 또 얼마나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지 과학적으로 좀 얼마나 더 좋은 원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나중에
제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라도 최소 임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입장이고요. 오늘 영상은 짧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밤도 늦었고 금요일 밤인데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메모리 800만원님 다시 한번 슈퍼생스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하기가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또 늘어나는 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알람 설정까지는 제가 맨날 밤에 올려서 알람 설정 해드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하루 쉬면서 공부를 좀 더 해보고요.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